오늘 주식 시마론의 주제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마론의 주제 조정 중인 시장 이유는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만 미국장의 하락세가 나왔고요. 또 달러 인덱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하나하나 지표 나올 때마다 또 해석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또 물가 지표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 조정 이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물가는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가는 꺾였기 때문에 더 이상 최종 금리, 연준이 최종 금리를 지금보다 더 상승시킬 만한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수치보다 더 상승시킬 만한 명분은 저는 굉장히 축소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한 스텝 더 나가서 그럼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건지, 시장이 언제 돈을 풀 건지, 이게 가장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가가 잡혔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가 언제부터 제대로 된 유동성 장세, 제대로 된 상승 장세가 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 올해 그리고 내년 대비해서 PER 밸류에이션은 다소 높을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팔라라고 하죠. 이런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굉장히 싸게 모아갈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번에도 최근 조정의 주된 이유는 저는 금리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요인, 경기와 금리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에 언급드렸을 거예요.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 여기서 안 좋게 나와야 된다. 배드 뉴스가 나와야 한다라고 언급드렸었는데, 의외로 굿뉴스가 나와버렸죠. 굿뉴스가 나와버리니 시장은 실망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이미 몇 대 맞았고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길 바라고 있어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면 다음 스텝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더 서두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겠죠. 한데 막상 경기 지표, 고용이라든가 지표는 좋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지표 이후에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중국 이슈,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메인은 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받고 있던 미국의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가 주춤한 상황도 최근에 이 시장의 이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부가적인 요소들은 저는 밸류에이션 요인, 수급적 요인으로 해석이 되는데, 수급적인 요인은 국외와 국내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적인 요인은 7월, 6월 달 같은 경우에 제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면 지금이 바닥이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둔화를 넘어서서 시스템 리스크까지 반영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유럽 하이힐드 스프레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당시 때보다 지금 2달 만에 지수가 굉장히 가파른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2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월봉이 계속 서는 모습 보이고 있죠. 단기 급등에 의해서 현재 코스피의 순이익 대비해서 PER 레벨이 11.5배, 며칠 전까지 11.5배였는데 최근에 하락했기 때문에 11배 정도 수준 되었겠죠. 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통 한국의 PER 평균치가 10배, 9.5배 수준이었죠. 그리고 많이 올라갔을 때, 물론 코로나 때 굉장히 유동성 장세 때는 14배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이 PER 레벨은 상단이 12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11.5배 수준이라면 여기서 사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밸류에이션 레벨이 벅찬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레벨을 완화시켜 주려면 주가의 뭐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는 이 가격 외의 PER 변수는 이익이니까 이익의 추정치가 올라가 준다라면 주가는 그대로지만 PER이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올해 말과 내년에 이익 추정치, EPS 추정치를 계속 하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9월 하락이었죠. 9월 하락 이후에 10월, 11월 상승을 보였을 때 9월 때 매수한 주체가 최근에 12월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국외 수급과 국내 수급을 나눠볼 수 있는데, 저는 국외 수급이 조금 더 크다고 보고 있죠. 그 외국인들의 최근 삼성전자와 LG 그 에너지솔루션의 매수세가 컸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MSCI 리밸런싱이었습니다. 지난달 11월 달 말에 마무리된 걸로 확인되는데, 당시 그 중국의 비중은 축소되고 반대 포지션인 한국의 비중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특히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벤치마킹이 새롭게 들어오고 덩치가 커졌는데, MSCI에 편입돼서 더욱더 그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보니 이 액티브가 아닌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MSCI에 편입되고 외국인들이 사야 하니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더 사야 되는 그런 수급들이 많이 발생되었었거든요. 그러한 현상들에 의해서 몇몇 대형주들은 더 아웃퍼폼,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MSCI 지수 변경이 마무리가 되었죠. 때문에 이러한 그 중국에서의 한국으로의 이런 외국인들의 큰 자금의 이동이 일단은 일단락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 국내 수급의 이슈는 금투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마 늦어도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에는 이게 뭐 2년 유예가 될 건지 또는 조건부 완화가 될 건지 그대로 시행이 될 건지 결정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예상과 전망은 제외하고, 만약 이 금투세가 실행되게 된다면 그 기존의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매수하려는 개인 입장에서도 이 금투세가 유예될 건지 아닌지 확실히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액션을 할 거고, 그리고 만약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 유지된다라면 팔아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 매년 연말이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었죠. 10억 이슈, 뭐 30억, 40억 이슈. 그러니까 확정되면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실적과 무관하게 발생되어야 되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매수 대기를 조금 더 연기시킨다라는,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큰 이슈가 아닌데 분명 몇몇 주체들, 개인 중에서도 큰 주체들 입장에서는 이슈가 될 만한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다 종합해 본다라면 지금의 조정 구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저는 이 밸류에이션 완화, 경기를 주가에 녹여주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전부터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물가가 먼저 잡히느냐, 물가가 잡히기 이전에 뭐가 하나 터지느냐. 터진다라는 건 뭐 유럽의 위기일 수도 있고, 일본의 위기일 수도 있고, 국내의 뭐 PF에 의한 사태일 수도 있고, 터진다라는 게 신용 리스크였죠. 물가가 먼저 잡히느냐, 신용 리스크가 터지느냐. 지금은 신용 리스크가 터지기 이전에 물가가 먼저 잡혔습니다. 때문에 저는 분명 그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큰 시장이 오기 이전에 얼마나 이 역실적 장세에서 실제로 안 좋아지는 경기와 실적을 주가에 녹일 건지, 이게 얼마나 녹일 건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는 없죠. 역실적 장세 다음에 유동성 장세인 건 알겠지만, 분명히 장세별로 싼 단계인 걸 알겠지만 언제 유동성 장세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예상하기보다는 저는 녹여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큰 국면 중에 이 국면에 있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래도 혹시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을까. 간만에 유럽 하이힐드 스프레드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다시 한 번 더 꺾여서 내려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 전고점 대비해서는 한참 낮고요. 그 스프레드를 보시면 전고점 대비해서도 낮게 고점 형성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관한 내용들이죠.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그 방향성대로 꾸준히 이동하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유럽 하이힐드 스프레드, 즉 신용 사건이 발생될 확률 자체가 저는 축소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과감하게 비중 축소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분명 이제 연말에 대한 이슈,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있고 만약 경기에 녹여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견디고 이런 녹여가는 과정이 길어진다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싸게 살 기회는 주겠지만 내가 이걸 1년, 2년 다음 장세까지 본다라면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가격이다. 과감하게 팔 필요 없는 가격이고 매수할 가격이되 급하지는 말자. 이 정도로 결론 짓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은 일단 금리와 물가, 오늘 환율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환율까지 해서 3고 시대라는 그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지금 해석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가, 실적, 경기 이 세 가지 움직임들 가운데 주가가 먼저 바닥을 좀 잡고 올라섰죠. 그런데 실적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차례 가을 장세에서 시스템 리스크까지 반영을 했던 지난번에 유럽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보여주셨던 그 시기가 시스템 리스크까지 반영했었던 프라이싱했었던 그 시기였고요. 이런 것도 계속 녹여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더 경기에 대한 둔화 침체 움직임을 반영할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저는 제가 주식판에 들어온 지가 07년도인데 저랑 똑같으시네요. 거의 15년도 정도 됐었죠. 15년 동안 사실 저금리 시대에서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고금리 시대에 들어섰는데 이게 다시 저금리 시대로 갈 거라고는 예상하진 않습니다. 분명 고금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겠죠. 물론 너무 높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너무 높은 금리 수준은 아니겠지만 피크는 쳤되 이 고점을 확인했지만 추세적인 하락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추세가 고점은 만들었지만 어느 수준에서 상향 안정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저금리가 고착화됐던 것처럼 이제는 고금리 또는 중금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단연 비용 요소는 많아지는 겁니다. 비용 요소. 현금을 들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자가 늘어나겠지만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이자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총 기업들 부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8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금리가 2%포인트만 올라가더라도 1,800조 중에 36조가 이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연간 코스피 상장 종목들의 순이익이 160조, 170조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금리가 2% 올라가면 그냥 순 부채만 감안했을 때 물론 현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상쇄하겠죠. 근데 순 부채만 봤을 때 36조 원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밸류에이션에 녹아가겠죠. 실적에 녹아가겠죠. 이미 이제 내년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요소들이 섞여서 어느 정도까지 하향 요소가 되고 그리고 이미 그 하향 조정되는 것들의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6개월 내지 9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 그러니까 그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을
확인해가고 녹여가는 과정. 그리고 그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중금리, 고금리 시대에서 잘 견디네. 그리고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쯤이면 그 다음 6개월, 1년 뒤를 반영하겠죠. 23년도의 말, 24년도의 초. 근데 그때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추정치가 올라간다거나 또는 금리적인 면에서 지금보다 낮춰진다라면 지금 안 좋게 보이는 것보다 그때 가서는 덜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물가가 2% 이상 수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어쨌든 금리를 낮추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과연 기업 실적들이 잘 버텨준다면, 혹은 금리가 제약적인 환경에서 조금 더 완화되는 환경으로 스탠스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시장이 좀 풀리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보셨고요. 그거는 내년도 한 여름 정도에 또 그 다음 6개월, 9개월을 보면서 아마 또 시장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금리와 실적이 변화되지 않고 고정된 환경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시장의 조정의 이유에 대해서 금리와 밸류에이션 수급으로 해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 심화론의 주제, 노이즈 지속 중인 애플 현황과 전략은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강한 기업으로 애플과 테슬라를 얘기했었는데 이들도 안전하지 못한 그런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애플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현황, 최근 상황들 어떤 이슈들이 눈에 띄시나요? 네, 정말 마지막까지 남은 희망, 호프였죠. 근데 수요적인 측면, 공급적인 측면 모두 다 조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애플의 마지막 남은 희망, 정말 그 우등생, 반에서 1등하는 우등생의 수요가 노이즈가 발생될 때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야, 정말 반에서 1등 하던 애플조차도 수요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왔어. 그럼 이건 모두 다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그럼 애플까지 반영했으면 이거는 다 반영한 거다. 그게 2달 전이었거든요. 그 수요의 이슈, 매크로의 이슈, 중요한 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PBR로 바닥을 잡았을 때 이게 반등하는 건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걸로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네. 지금 엄청 최악인데 최악이 될 것이냐, 최악인데 악이 될 것이냐로 바닥을 잡거든요. 근데 그 상황은 최악에서 최악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앞으로 더 안 좋을 수 없는 맞을 쓴 상황이었거든요. 때문에 저는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저는 애플이 못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애플까지 영향을 줄 만큼 매크로 환경이 이제 둔화되었던 것이고, 거기서 저는 공급 차질이 발생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나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하이닉스 불나면 삼성전자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공급과 수요가 차질을 빚는 또는 균형점을 찾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게 결론인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줄어들었던 거고요. 다만 중국 시장에서 13보다 14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재고가 더 감소한 것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는 애플의 MS는 우상향 중이다라는 나타나는 거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요즘은 다 모든 게 아이러니해서 지금 애플 수요까지 영향을 줬다면 경기가 정말 많이 부진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네.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다시 경기로 넘어간다라면 쌓아놨던 현금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그 한 포인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한마디로 설명이 좀 불가능한 그렇죠. 현상들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13회 인기보다 14회 인기가 더 많다는 것 또한 지금 경기와 이런 국제 글로벌 분위기를 거스르는 이슈이기도 하죠. 그런데 전체 글로벌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21년 대비 21년도 역성장했고 21년 대비 21년 대비 20년 역성장했죠. 기대치 대비해서 역성장했죠. 중요한 건 여기서 공급 또한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이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락다운으로 인해서 그 팍스콘 정조 공장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이 락다운이 조금 해소될 기미가 보이더라도 근로자 마찰로 인해서 가동률 회복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아이폰 의 가동률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제품 아이폰 외에도 신제품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또는 기대하고 있는 폼팩터죠. 최근 상황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폼팩터인 MR, 그 AR과 VR의 혼합, X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MR, 애플은 MR이라고 하는데, MR 핸드셋 출시가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지연됨에 따라서 이런 그 애플의 노이즈가 계속 지속되면서 LG 이노텍의 주가가 누르고 있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MR 핸드셋의 출시 지연은 저는 기술적인 문제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뭐냐면 마이크로 OLED죠. 이 핸드셋 안에 마이크로 OLED로 이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데 여전히 마이크로 OLED의 수율이 50% 이하입니다. 때문에 혁신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 생산 공급적인 차원에서도 신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기존 캐시플로워 그리고 성장 모멘텀의 공급 차질 그리고 수요에 대한 걱정이 현재 애플과 LG 이노텍을 누르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예. 그 가운데서 그 애플의 지금 핵심적인 해결 사안은 공급망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혁신의 문제가 될까요? 혁신의 문제겠죠. 혁신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일단 저희 하우스의 뷰 자체가 경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 주가가 바닥을 잡았다, 물가가 바닥을 잡았다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으면 경기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경기도 정말 안 좋아, 내년에 침체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 수준, 다들 지금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더욱더 침체가 될 것이냐, 그 수준보다는 덜 침체가 될 것이냐 이 싸움인데, 매크로 환경을 보면 그 수준보다 더 병착륙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요조차도 빠지다가 바닥을 잡을 텐데, 네. 그 바닥을 잡을 때 애플이라고 해서 더 그 아웃퍼폼 할 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언더퍼폼 할 거라고도 볼 수는 없죠. 때문에 내년 어느 수준의 경기가 바닥을 잡게 된다라면 핸드셋 수요조차도 이제 바닥을 잡게 될 텐데, 그 핸드셋 수요에서 애플이 이 MS 그대로만 가져간다라도 저는 네. 실적적인 면에서는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건 좀 이거라고 봐요. 결국 경기는 기대잖아요. 항상 스마트폰 그 업체들의 재고 사이클을 보면 애널리스트들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쯤 되면, 지금쯤 보통 10월, 11월, 12월 그 기업의 그 경영기획팀이나 투자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은 10월, 11월이 가장 바쁘시죠. 내년에 뭐 수익 계획도 세워야 되고 투자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보통 지금 내년에 핸드셋 재고 출하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연말은 항상 그래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우리 내년에는 잘해질 거야, 내년에는 잘해볼 거야, 내년에는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죠. 항상 연말에는 그런 내년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연초의 추정치를 올려놔요. 올해는 없지 않나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연초에 추정치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추정치를 올린다는 것은 주문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이고 재고가 쌓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고가 이제 2분기 쌓이기 시작하죠. 근데 3분기 되면 연말 연초에서 기대했던 출하량에 비해서 판매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3분기 때 재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오더컷을 하게 되죠. 주문 축소를 하게 되죠. 매년 그런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랬죠. 20년 코로나 오고 나서 21년도에 이제 수요가 살아나기 때문에 좋아질 거야. 그리고 21년도에서 22년 넘어갈 때 이제 우리 이연 수요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야. 장밋빛 희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생각해보면 20년도 3월 달부터 장이 좋았었고 21년도도 장이 좋았었고 21년도 마지막까지 장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22년도 1월 달부터 굉장히 급격한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갔을 때 기고 효과가 많았거든요. 핸드셋 부분 특히. 그런데 이제는 그 기고 효과가 기저 효과로 바뀌는 상황이죠. 내년에 경기와 핸드셋 판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애플조차도 별로 기대를 안 하겠죠. 그럼 재고가 타이트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타이트해지고 기저가 낮기 때문에 판매량의 YOY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업들 실적, OPM, 영업이익률의 YOY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의 평균 대비해서 평균 영업이익률이 8%, 9%인데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5%라고 하더라도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내년에 영업이익률 낮죠. 하지만 올해 영업이익률이 2%, 3%였다가 내년에 5%가 된다면 그건 주가의 상승 요인이거든요. 때문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내년에 기저효과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회복이 된다라면 저는 이 핸드셋 판매의 바닥, 호황기가 온다는 게 아니고요. 바닥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애플의 네임밸류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줘야겠죠. MR 기기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 MR 기기의 MR이라는 건 AR, VR, AR이 증강현실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이 글라스에 나와서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그래픽도 나오고 나오는 거고 현실 세계와 겹쳐져서 보이는 거죠. VR이라는 건 앞에 그대로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롤러코스터를 탄다거나 그런 완전 새로운 가상현실이 VR이고 AR과 VR에 합쳐진 게 MR 또는 XR이라고 하죠. 일각에서 이 애플의 MR 기기에서 파워 케이블, 휴대용이 아니라 파워 케이블을 연결한다 라고도 언급되고 있어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왜 이 MR 기기에 파워 케이블 연결해야 되지? 왜 불편하게 이걸 연결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전원 케이블 연결된다라면 이건 오큘러스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태블릿, PC, 노트북이 경쟁 상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상시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PC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폰이 기존에 여러 가지 MP3라든가 기존의 PC 일부를 흡수해서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만약 전원이 연결된다라면 이건 또 다른 폼팩터가 대처가 되는 상황인데 아직 어떤 스펙으로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스마트폰이 침투율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면서 그 침투율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반영됐던 것처럼 당장의 판매량보다는 혁신 그리고 이 MR 기기를 살 수밖에 없는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콘텐츠 아바타 2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혁신은 나와봐야 알겠죠.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주가는 그 혁신을 반영하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슈가 딜레이 되었지만 이슈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연이거든요. 그리고 바텀이라고 할 만한 이 핸드셋 판매에 대한 전자기기 판매에 대한
바닥이 잡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핸드셋 대표적으로 뭐 파트론이나 LG이노텍 그리고 MR 기기에 대한 기대감 종목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랫폼 선점 전쟁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산업정보기술부가 26년까지 우리 돈으로 68조 원 육성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새로운 폼팩터, 특히 애플의 새로운 폼팩터, 기존의 메타의 오큘러스와 대항하는 이 플랫폼 전쟁,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 애플과 안드로이드가 다 이미 선점해버렸죠.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 플랫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은 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뭐 기본적으로 LG이노텍이겠죠. 그리고 바로 눈앞에 이 모니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모니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키우기 위해서 폴더블을 가져갔고요. 폴더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앞에 가져오면 작은 디스플레이로도 눈앞에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상도 증가를 위해서 FM의 마스크, 뭐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오큘러스나 이런 MR 기기 분명히 이 거리 측정, 비행 측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보통 TOF 센서가 3개 탑재될 거라고 보고 있죠. 여기에 LG이노텍, 삼성전자, 나무가, 그리고 OLED의 가장 핵심 이죠. 증착. 반도체로 치면 ASML의 노광과 같은 건데 이 증착의 핵심이 그 캐논 도끼죠. 근데 이를 대체하는 국내 업체가 소닉 시스템. 국내에서는 아직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닉 시스템의 장비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일부 채택이 들어갔거든요. 때문에 이런 그 MR 기기에 대한 수요가 확장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생되는 기업들은 저는 이번 상승이 끝이 아니다. 언제 다시 재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시장에서 한번 추려낸 거다. 종목들을 추려낸 거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민감도 여전히 높습니다. 물가와의 싸움 끝이 보이는 듯 했지만 아직 이 금리라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시 나오고 있죠. 2월 FOMC에 대한 의견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는데요. 금리가 앞으로 더 높아지는 것보다는 이제 그 국면을 지나서 일정 수준을 뭐 유지하거나 낮춰지는 수준, 혹은 또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침체, 나빠지는 것 계속 반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 주식을 모아나가자는 전략을 계속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애플의 MR 기기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달러 강세가 다시 재현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23원까지 급등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현재 양대지수 낙폭 다시 키우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잘 주의 집중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